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손다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다. 국가 발전은 결국 지방 발전에 있다.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로서는 매우 기대되는 고무적인 말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구성돼 많은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대 정부 대부분이 출범 초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만 결국엔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지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호언만큼은 시건이 되질 않기 바랍니다. 3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3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주였죠. 안동문화원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잠시 후 안동문화원 권석환 신임 원장을 연결해 취임 인사와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오전부터 이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들어온 상황과 또 이것이 경북 지역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네. 그리고 역대 이 전직 대통령들은 어느 곳으로 이 퇴직 후에 가서 지냈는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네. 사실 지방으로 사저를 마련한 경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은 이 서울 시내의 도심지에 이 사저를 마련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게다가 탄핵까지 된 후에 5년 만에 이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 사저에 들어가는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요?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5천여 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 경호 인력, 경찰도 상당수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저 주변으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그동안 주장해왔던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마련한 화환 300여 개가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반기는 이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다수 걸렸는데요. 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의용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님 기양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었고요.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우리공화당 당원들 일부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것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인데 윤석열을 뽑았던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 예비 후보자들이 이 선거운동 복장을 한 가운데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 윤석열은 문재인의 호위무사다. 윤석열 지지자는 피와 구분이 안 된다. 차라리 이재명이 됐어야 했다면서 좀 목소리를 높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사실 이 같은 지지자지만 다른 모습으로 좀 드러났었고요. 전국 각지에서 좀 모여든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고생하셨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 지팡이를 짚거나 또 부축을 받고 80대 이상 지지자들도 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친박계 인사들이 모습을 보였고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소주병을 투척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12시 15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간단한 메시지를 발표하려던 찰나 이 포토존에 있던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경호 인력에게 제지를 당하고 이 경찰에 체포돼서 바로 연행이 됐는데요. 이 남성이 이후에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사죄하지 않는 이 박근혜에게 이 실망해서 그리고 가해를 하기 위해서 소주병을 던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이야기한 사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48시간 만에 사형이 있었던 이후에는 무죄로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났던 데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또 저희 지역에서는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도 마중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함께 12시경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좀 인사를 건넬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 이 별다른 스킨십 없이 들어가면서 인사를 나눈다거나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은 없었고요. 이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좀 남겼습니다. 기양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다녀왔다. 이 정치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따뜻한 고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 고향의 품 안에서 앞으로 좀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앞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의 좀 관계를 보면 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열혈 지지층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 좀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경북도지사 취임한 직후에 이 구미시에서 열렸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에 동참한 이철우는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발끈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좀 항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이 대구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와 같은 메시지도 좀 주기 위해서 오늘 현장에 참석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또 주셨죠. 네,
일단 오늘 서울 삼성병원에서 퇴원하면서도 간략한 메시지를 내놓긴 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그 건강과 관련해서 이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내놨는데 이 달성군 사저 앞에서는 조금은 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 5년간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4년 전인 1998년도에 대구 달성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실상 정치에 입문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달성군의 이웃으로서 성원에 앞으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메시지는요. 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이 꿈은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미약 하나마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본인은 구속되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걸 이루지 못했지만 지역에 있는 다른 미래 세대들의 몫인데 이를 좀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정치적 행보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시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정치 활동을 암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네, 제가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우리공화당의 조은진 대표와도 짧게 인터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윤석열 당선인이 또 만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놨던 만큼 앞으로 이 지역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인들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와서 좀 회동을 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 고향인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앞으로 다가올 6.1 지방선거 혹시 더 나아가서 24년에 있을 22대 총선에서 특정 인물을 지원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이 사저에 돌아오면서 앞서 이 도입부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대부분의 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 서울에 사저를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대구 중구였지만 사실 1년 정도만 대구에서 생활을 했고 이후에는 주로 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 인근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곳이 또 대구였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경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계파를 형성했을 때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해왔었기 때문에 이 대구로 돌아온 것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다. 이곳에 온 것부터가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장에서도 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예비 후보들이 이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함께 참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만간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정치인들은 차례차례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와서 만남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구시장 선거, 경북 도지사 선거, 그리고 지금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까지 무엇보다도 앞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사를 또 담당했던 검사였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소위 윤석열 당선인
지지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좀 뭐랄까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메시지 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대구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남기고 또 친박 인사들이 결집하면서 앞으로 이 정치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궁금해지는 그런 사실이네요. 네. 당장 내일 안동 예천 지역구인 김영동 의원도 이 기자간담회를 잡아놨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내놓을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안동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안동문화원의 원장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한데요. 안동문화원 권석환 신임 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지난 1월에 정기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당선이 되셨고 지난주 화요일에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셨고요. 취임 소감은 어떠신지요? 예, 우선 문화원 회원님,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취임까지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지지하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어깨가 한층 무겁습니다. 네, 회원들의 큰 지지를 받으면서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력이 특별하세요. 잠시 이력을 소개해드리자면요. 35년의 교편 생활을 거쳐서 전래문화보존회 초대 이사장 그리고 경북청년유도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이번에 제16대 안동문화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궁금합니다. 예, 문화는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전승 창조적 개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행사는 더욱 시민들과 가깝게 하고요. 지금 이제 원사 리모델링 혹은 신축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문화의 수도의 소재지인 문화원, 도청 소재지가 있는 문화원 위상에 걸맞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대에 맞는 안동문화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TF팀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몇십 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동문화원 회원의 능력과 안동의 자산을 10분 활용하겠습니다. 네, 문화는 보존, 전승뿐만 아니라 창조적 계승이 필요하다. 또 지금 원사의 리모델링도 언급해 주셨고요. 안동문화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네,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그렇습니다. 예. 안동문화원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동문화원 역할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원은 명실공히 이 정신문화의 수도답게 또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문화원답게 전국의 문화원 중에 가장 모범적인 행사 추진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문화원은 그동안 많은 쇄신과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수도 과거보다는 많이 증가하였고 사업의 규모와 예산 규모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계층 또한 초등학생부터 80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동문화의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힘써왔습니다. 안동문화는 안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안동에 살았던 오늘 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앙 또는 예술, 윤리, 도덕, 관습 등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총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를 우리 안동문화원에서는 인식시키고 또 교육하고 때로는 판을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안동문화를 더 안동문화답게 갈고 닦은 것이 안동문화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동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인 만큼 또 안동문화를 더 안동문화답게 갈고 닦은 곳이 안동문화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취임사를 제가 봤습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지역의 보유자본을 활용한 축제를 기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OH 축제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OH 축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히 행사로서는 한 2개 정도의 공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문화축제란 말을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동은 안동댐, 임하, 양댐에 그런 댐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피해 의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물을 더욱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날 물 포럼 행사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그렇게 한 적이 있고, OH 축제라고 해서 H자를 붙였는데 이거는 요즘식으로 하면 한자의 약자입니다. H가. H요. 그래서 안동은 한옥, 한복, 한식, 한글, 한지 이걸 H로 붙였는데 이 곳곳에 한옥이 박물관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이런 곳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놀라워요. 한복은 명절이나 행사 때 한복을 안동만큼 입는 것도 없습니다. 전주 가면은 억지로 입죠. 안동은 자연스럽게 한복을 입습니다. 또 특색 있는 한식 많습니다. 특히 종가 음식 등을 끌어낼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러한 음식을 먹고 한옥에 자고 한복을 입고 또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나왔고 며칠 전까지입니다만 한글학회 회장이 안동중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역, 다시 말하면 스토리도 되고 자산도 되고 또 인력도 되고 이런 지역은 우리 안동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5가지 문화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면은 안동이 더욱더 알려지고 또한 효과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OH 축제란 5가지 한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옥, 한복, 한식, 한글, 한지다. 이 5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안동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 자원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요, 안동문화원에서 해마다 사투리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민들의 호응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 사투리 경연대회의 의미, 또 기대 효과도 궁금합니다. 예. 뭐, 우리가 사투리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사투리라는 말 자체가 서울말에 대한 용어지요, 과거에. 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말은 안동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서울에 오래 살아도 말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그 말에 대한 정감이 가고 또한 그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이 쓰시던 언어를 우리가 더욱 지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해마다 하는 겁니다. 예, 언어를 우리가 지킬 때 그러한 안동다운 정체성도 지킬 수 있어요. 어느 말살 정책을 말살 정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대방 망하게 하는 겁니다. 네. 반대로 하면 지키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말 자체가 안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긍심을 좀 더 살리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OH의 하나로 한글 축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안동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훈민정음 보급의 전진기지였던 광흥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우리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온 곳이 바로 와룡면 주하동 진성이시 주촌 종택입니다. 네. 또 그다음 광흥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곳에 그런 내용을 적은 우선 표지판이라도 세우고 또 나아가서 그런 곳에 시나 서의 작품을 걸어놓고 보면 정말 산책 코스로 만들어도 아주 훌륭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글 학회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방가사 경창대회가 해마다 안동문화원의 미주관에서 열립니다. 앞으로 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문인협회를 그동안 굉장히 그 안동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예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한 가지로도 행사가 충분할 만큼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내방가사 경창대회 그리고 또 경북문인협회가 협회를 안동이 주도하고 있고요. 정말 듣기만 해도 다양한 행사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안동의 문화를 더 널리 알리고 계승하고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 널리 알리는데 SNS가 많이 활용되지요. 젊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프로그램 우선 개발해야 됩니다. 우선 이번에 안동문화원 이사분들을 좀 젊게 하고 보니 30, 40대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도 사실은 70, 80 세대들에게 배울 것은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화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어진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소외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게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신임 안동문화원장으로서 지역의 주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안동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안동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안동의 문화는 안동문화원만 노력한다고 꼽히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더욱 자랑스러운 안동문화로 거듭날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하셔서 명실공히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안동문화원으로 거듭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발전할 안동문화원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문화원 권석환 신임 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더 포함이 됩니다. 1,454만 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올해 이제 전국 평균 17.22%가 오른 겁니다. 지난해가 19.05%니까 지난해 비해서는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건 맞지만 그러나 이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는 굉장히 유례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제 공시가격 상승률 1위는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이 무려 이제 29% 넘게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 뒤를 경기, 충북, 부산, 강원, 대전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서울의 공시가격은 14.22%가 뛰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정부가 이제 서울을 집중적으로 이제 규제하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로 서울 인근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껑충 뛰었다라는 건데요. 지역별로 전 지역의 공시가격이 다 올랐는데 유독 한 곳만 빠졌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 급등했던 세종시만 올해는 마이너스 4.57% 유일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금 부담이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과연 얼마나 공시가격이 올랐냐를 좀 따져보게 되면 5년 만에 공시가격 전국 평균 70%가 올랐는데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왜 문제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같은 각종 이제 복지제도, 세금과 준조세의 부담이 이제 커지니까 논란이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보유세가 오르기 때문에 이 세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대선의 표심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아마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이제 우세한데요.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앞서 제가 이제 보유세 과표 기관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는 주택 한 채 갖고 있다가 괜히 이제 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올해 재산세, 종부세 납부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그러나 이제 1주택자의 세부담은 1년 전으로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뭐 재산세도 이제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동결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60세 이상이면서도 이제 한 주택 때문에 고령자 가운데서도 소득은 많지 않지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런 이제 세금도 납부 시기를 좀 미룰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뒀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보유세 동결 조치에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2주택 이상자의 세제 혜택은 배제가 됐습니다. 방금 말한 이 세부담 완화 정책은 1주택자만 적용이 되고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전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다. 이거는 왜 전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 걸까요? 예, 앞서서 제가 이제 이번 대선 결과도 그렇고요.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1주택자들은 사실 주택가격 오른 게 만족스럽지만 않습니다. 세부담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수십여 차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못 잡은 걸 왜 자꾸 세금 부담으로 지난해 19% 오르고 올해 또 17% 오르고 이런 세부담이 과도한 게 아니냐. 정부의 부동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을 이제 반영해서 정부와 여당은 일단 올해 부동산 세제는 1년 전 수준으로 돌리자라는 거지만 그러나 윤 당선인의 공약은 지난해가 아니라 2년 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 아마 다시 세금 수준이 조금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제 조정이라는 게 부동산 관련 세제 조정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 이 합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부동산의 분란 민심을 조금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세금만큼은 부동산 관련 세금만큼은 1년 전으로 회귀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요.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부채가 전체 경제 규모의 2배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 빚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업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 빚, 특히나 자영업자 빚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타상 처음으로 합치면 4,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4,500조. 우리 경제 GDP 규모가 2,000조 남짓이니까 2배, 2.2배를 웃돌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부채는 2,180조 원, 기업 부채는 2,360조 원입니다. 1년 만에 가계 빚이 181조, 기업 빚은 227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 GDP가 대비 이 두 개 부채를 합치면 220%가 넘어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1%포인트나 부채가 늘었는데요. 뭐 관련 통계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뭐 지난해 집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이른바 이제 영끌 했던 결과고요.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주 청약 등으로 인해서 가계가 이제 비투하면서 늘어났고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2년 가까이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이제 차입금을 늘리다 보니까 기업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계부채 비율은 이제 GDP 대비 106%거든요. 이 얘기는 이 국제 BIS 결제은행이 지금 가계부채 비율 임계치를 한 80%로 보고 있는데 이걸 좀 뛰어넘었습니다. 이걸 뛰어넘었다라는 얘기는 가계가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는 이제 씀씀이를 이자 갚기 위해서 원금 갚기 위해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설명을 들을수록 한숨이 나오는 게 팍팍하다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 가구가 27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의 이제 대출을 6개월 정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법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네. 지금 이 금융부채를 지고 있어서 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가구가 코로나 확산 시작됐던 2020년 3월 기준 자영업자 70만 가구에서 네. 지난해 말 78만 가구로 늘었다는 겁니다. 네. 이들이 빚진 적자 가구의 금융부채만 177조 원이 되는데요. 네. 이게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 3분의 1, 36%가 넘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니까 이제 숙박, 음식과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 장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빚이 늘어났는데 특히나 이들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가구의 지금 자산으로 유동성 자산으로 이 빚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네. 1년에 못 미치는 유동성 위험 가구가 지난해 말 현재 27만 가구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만 가구 늘었습니다. 이들이 진 빚도 거의 1년 만에 13조 원 가까이 늘어서 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 과연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아무리 영업시간을 11시, 12시 늘려준다 하더라도 당장 6개월 정도 상환 유예가 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낼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면서 소득이 줄고 이런 부족한 소득을 저축한 돈이나 메꿔야 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유동성 위험에도 처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기에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이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우린 3차례 올렸습니다. 미국은 연내 6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이렇게 하느니 보니까 금리 인상에 취약한 취약차주가 크게 3가지더라. 하나는 청년층. 또 하나는 자영업자, 네. 또 하나는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를 따져봤더니 20, 30대 청년층이 많다는 거고요. 네. 청년층의 경우에는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따져봤더니 평균 2배 정도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들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은행권이 아니라 네.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고이자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이제 업권별 현황, 또 유동성 현황을 좀 고려해서 단계적인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나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거로 나타나서 수도권 집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번 대통령들의 공약이 그 수도권을 좀 분산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이 2021년 한국의 사회 지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5만 명. 네. 이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2,605만여 명으로 정확하게 50.3%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절반이요. 이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속도로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역별로 봤더니 인구 늘어난 곳은 몇 곳 안 돼요. 세종시, 제주, 경기, 충남, 충북, 인천만 늘어났고요. 네.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그 배경을 보면 일단 통계청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찾고 있는데요. 네.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전 세계 유례 없이 낮습니다. 이게 5년 연속 역대 최저군요. 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용, 생산, 소비, 투자 저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 보다 현실적인 지금 10여 년에 걸쳐서 380조 이상 인구 대책에 투입했다라고는 하지만 인구 대책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 인구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에 이제 일자리를 세우고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금 분산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걸은 만큼 앞으로 좀 더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